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공부하시면서? 네. 네. 오늘은 191쪽 대위 신청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네. 대위 신청. 대위 신청은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위는 지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 신청, 대위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위 신청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채권자 대위 신청이고 채권자 대위 신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위 신청이 다 출제가 돼요.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채권자 대위 신청이니까 지금은 채권자 대위 신청을 먼저 보고 조금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추가해서 보실 거예요.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상실할 테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불러요. 등기가 이루어지면 매수인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테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매수인은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등기 권리자. 이렇게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등기를 신청하고 싶은데 을은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은 이유는 을에게는 이렇게 채권자가 존재해요. A라는 채권자가. 그 말은 요 을은 매수인 을은 A에 대해서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기에 자발적으로 이행함이 원칙이겠죠. 변제기에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게 원칙인데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이 채무를 강제로 집행하겠죠. 이행하도록.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을이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없겠죠. 그런데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을은 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재산이 존재하게 되죠. 강제 집행 들어오게 될 겁니다. 강제 집행 들어오는 게 두려워서 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를 비교해보면 우리 법은 누구를 보호해 줘야 되겠습니까? 채권자. 왜요?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을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니까 요 채권자를 보호할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뭐냐면 요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강제 집행 들어와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하는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면 우리 민법 제404조에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자 대위권은 이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채권자 고유한 권리입니다.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채권자 고유한 권리예요.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채권자에게 고유한 권리예요. 그러면 이 채권자 대위권에 근거해서 대위 신청을 인정하게 되면 이 대위 신청은 누구의 이름으로 행사하겠습니까?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다만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겠습니까?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행사는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고 등기 명의는 채무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를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원칙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등기라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함이 원칙인데 채권자 대위 신청은 당사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어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이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을 것. 채권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될 겁니다. 다만 이 채권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종류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종류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어도 괜찮고 채권적 청구권이어도 상관이 없고 특정 채권이어도 상관없고 불특정 채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금전 채권이어도 상관없고 금전 이외의 채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채권이라면 이 채권은 충분합니다. 종류는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피보전 권리라고 불러요. 대위 신청을 통해서 보전받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민법에서. 피보전 권리라고 부르는 피는 당한다, 수동의 의미를 가진 한자예요. 이 대위 신청을 통해서 보전되는 권리. 보전은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겠죠. 두 번째,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 등기 신청권은 표지회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 신청권도 있을 테고 갑구, 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 신청권도 있겠죠. 그런데 이 등기 신청권도 그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이익만 된다면 표지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신청권이건 갑불구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신청권이건 그 종류를 묻지 않는 겁니다. 왜?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이익만 된다면 아무런 등기신청권이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등기신청권을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피대위 권리라고 불러요. 대신하는 지위에서 당하는 권리라는 뜻인데 대위 당하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채권자가 요 등기신청권을 대신 신청하고 있죠. 대위 당하는 권리 이렇게 부른다. 민법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좀 개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채무자에게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채무자에게 이익이 된다든지 아니면 중성적인 등기일 걸 요구합니다. 그럼 이 중성적인 등기라는 건 뭐냐면 이익이 되지도 않고 불이익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익도 아니고 불이익도 아니고 어떠한 등기가 이익도 아니고 불이익도 아니냐면 표제부 등기가 바로 이익도 되지 않고 불이익이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권리를 상실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고 권리를 취득해서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지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애당초 기록되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표지부 등기를 중성적인 등기라고 불러요. 아까 요 등기는 표지부 등기여도 상관이 없고 갑불구 등기여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표지부 등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성적인 등기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빠진 게 뭡니까? 불이익이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게 같은 의미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분리는 불이익을 줄임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 불이익은 보통 누가 갖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등기 의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는 저기서 누굽니까? 갑이겠죠. 저기 갑 아닙니까? 저기서 갑이죠. 그러면 이 등기 의무자 갑이 채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결국은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여기 이렇게 채권자가 있어서 요 채권자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러면 채권자 이쪽에 있는 채권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강제집행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갑의 이름으로. 만약에 채권자 A가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돌려놓으면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채권자는 대위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등기 권리자의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는 것이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누구의 명의로? 채무자의 명의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위 신청의 내용인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인데 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맞아요. 이때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을을 뭐라고 부르죠?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현재 등기부에는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때 을은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을을 뭐라고 부를까요? 등기 의무자. 병을 뭐라고 부를까요? 등기 권리자.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현재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갑의 이름의 현재의 등기가 을의 등기로 넘어가야 되고 을의 등기가 병의 등기로 넘어가야지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등기는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 병은 이 을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은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을이 받아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병은 이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져보죠. 저 세 가지 요건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병은 채권이 있습니까? 있죠.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리고 얘는 채무가 있죠.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는 등기 신청권이 있습니까? 있죠. 그리고 이 등기 신청권을 대위 행사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기는 겁니까? 을의 이름으로. 맞아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채무자 을에게 불리한 등기입니까? 아니에요. 이익이 되는 등기죠.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니까 이익이 되죠. 그러면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될 겁니다. 대위 신청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돌려놓습니까? 을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 신청이 신권 행사에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갔으면 이제 병은 을과 또다시 등기 신청하겠죠. 맞아요. 이 등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등기입니까? 병의 이름으로 하는 등기죠. 그렇다면 요 대위 신청과 그 다음에 병의 요 등기 신청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걸 먼저 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 돌려놓으면 되겠죠.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신청한다면 등기관은 좋을 거예요. 왜? 두 번 해야 될 일을 한 번 하니까. 하지만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의 대위 신청과 자신의 이름의 등기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이때 병은 또 한 번 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병의 소유권은 정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때 요 정은 요 채무자의 요 대위 신청을 또 한 번 대위 신청할 수 있느냐, 또 한 번 대위 신청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위 신청을 또 한 번 대위 신청할 수 있느냐, 이를 이중의 대위 신청이라고 불러요. 이중의 대위 신청 할 수 있는지 따져보죠. 첫 번째, 제왕에게 채권이 있습니까? 그렇죠.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위 신청권도 등기 신청권의 종류예요. 등기 신청권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대위 신청권도 이게 등기 신청권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를 신청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돌려놓는 거냐면
요 을의 이름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요거를 대신 신청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채무자 병에게 불리한 등기입니까? 불리한 등기는 아니죠. 따라서 대위 신청을 또 한 번 대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를 이중의 대위 신청이라고 불러요. 채권자도 요 채권자의 대위 신청을 또 한 번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 이중의 대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중의 대위 신청도 인정이 돼요.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191쪽에 채권자 대위 신청이 나와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뜻이에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등기 신청이 공동 신청이라면 채권자도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 신청하는 거니까 공동 신청 되는 겁니까? 요거 잘 따져보세요. 채무자의 등기 신청이 공동 신청이라면 채권자의 대위 신청도 공동 신청입니까? 여기서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죠. 그러면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을 대위 신청할 때 이것도 공동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원래 갑과 을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근데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을 대위 신청하는 거니까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 신청하는 거니까 이게 공동 신청이라고 한다면 이 채권자 대위 신청도 이렇게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채무자의 등기 신청이 공동 신청이라고 한다면 채권자 대위 신청도 공동 신청이 돼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여기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갑이 을과 이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일부에 관한 매매 계약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해요. 사적 자치 원칙상 일부 매매는 가능합니다. 사적 자치 원칙상. 그렇다면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뀝니까? 요 일부에 대해서. 바뀌겠죠. 그러면 이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민법에서 일물 일권주의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일부 소유권 을이 취득하게 되면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권자 둘이 존재해 버리죠. 따라서 일물 일권주의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금지되어 있어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일부를 전부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전부로 바뀌기 위해서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분할을 해야 되겠죠. 이 분할은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은 등기소에 가서 분필 등기라는 걸 신청하게 돼요. 분필 등기는 한 필지 토지를 분할한다라는 뜻이에요. 분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분필 등기는 표제부 등기이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그러면 이때 요 을은 갑이 분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때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져보죠. 을은 채권이 있습니까? 있죠.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채무자는 등기 신청권이 있습니까? 분필 등기 신청권이 있죠. 이 분필 등기는 채무자 갑에게 불리한 등기입니까? 표제부 등기는 중성적인 등기라고 했어요.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 개의 요건이 충족이 돼요. 그러면 이때 이 분필 등기는 표제부 등기니까 갑이 단독 신청하는 등기였죠. 그러면 채권자도 이걸 대위 신청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니까 채무자가 등기 신청할 때 공동 신청이면 채권자도 공동 신청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등기 신청할 때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채권자도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의의를 다시 보시면 첫째 줄에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죠.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채권자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다만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돌리는 겁니까? 채무자의 이름으로.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우리 민법에 의해서 민법 제404조에 근거해서 이 채권자에게 이 권리가 인정이 되죠. 민법에 의해서 민법을 근거로 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요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라고 불러요. 민법에 근거해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예요. A는. 그 다음에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됩니까? 을의 명의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을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채권자 A는 실체법상 등기권리자. 그 다음에 채무자 을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그래서 이때는 채권자 대위 신청은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요게. 그 다음에 거기 요건이 나와 있는데 채권자가 채권이 있을 것. 이 채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고 했죠. 아무 채권이나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이건 물권적 청구권이건 특정 채권이건 불특정 채권이건 금전 채권이건 금전 이외의 채권이건 종류를 묻지 않는다고 했죠. 두 번째,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을 것. 이 등기 신청권도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갑구을구에서 이루어지는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권이건 표제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관한 등기 신청권이건 그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등기는 채무자에게 유리하든지 중성적인 등기일 걸 요구하죠. 따라서 채무자가 불리해서는 안 될 걸 요구합니다. 맞습니까?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될 걸 요구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대위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대위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대위 신청의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미 설명이 됐습니다. A번을 보시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한 주에서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등기 신청이 공동 신청이면 채권자 대위 신청도 공동 신청. 채무자의 등기 신청이 단독 신청이면 채권자의 대위 신청도 단독 신청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거기 둘째 줄 보시면 B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을 이를 수리해야 된다. 설명돼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채무자의 대위 신청과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의 등기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물론 동시에 신청하면 등기관은 좋아해요. 하지만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중의 대위 신청이 인정이 되죠. 세 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의 대위 신청도 인정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을 보시면 첫째 줄부터 보시면 기억.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면은 채권자의 이름, 주소, 대위 원인을 기록해야 된다. 이 대위 원인은 뭐냐면 여기 채권자에게 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 이게 대위 원인이에요. 채권자에게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이걸 대위 원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 병이 을의 등기 신청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을에 대해서 채권이 있기 때문에 대위 행사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을에게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는 이거 아닙니까? 매매. 요 매매가 대위 원인이에요. 매매가 대위 원인입니다. 그러면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뭘까요? 매매 계약서가 될 겁니다. 매매 계약서는 사문서일까요? 공문서일까요? 사문서겠죠. 그래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문서여도 상관이 없고 공문서면 더 확실하겠지만 사문서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그게 아니라 어디 갔지? 네. 그 옆에 보시면 채권자는 등기 명의인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등기부에 주민번호가 기록되는 자는 하나예요. 누굴까요?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인만 주민번호가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부에 주민번호가 기록되는 자는 등기 명의인만 기록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대위 신청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됩니까? 채무자의 이름으로. 맞습니까? 그러면 채무자가 등기 명의인이 되니까 채무자는 주민번호가 기록돼야 되겠죠. 그런데 채권자는 등기 명의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따라서 채권자는 이름과 주소는 기록하지만 주민번호는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모의고사에 단골로 출제가 돼요. 참 치사하죠. 네. 그래서 채권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유는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은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밑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대위 신청,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다 할 거예요. 6번까지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보시는데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194쪽에 3번이 있죠. 자기계약 상방대리는 우리 민법에서 금지시키고 있죠. 맞아요. 그 이유는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자기계약 상방대리가 허용이 돼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자기계약 상방대리가 허용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10월, 12월 달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보실 건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권행위. 그렇죠. 이 안에 물권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우리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 상실합니까? 매도인 갑은 소유권 상실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매도인 갑은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의무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매수인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매수인 을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권리자라고 불렀어요. 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 정보라는 것을 등기소에 제공을 합니다. 등기신청 정보라는 것을 등기소에 제공하는데요.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방문 신청, 전자 신청.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방문 신청할 때는 서면형 신청서라는 종이 형태로 등기소에 제출이 될 테고요.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등기소에 제공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신청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등기관은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등기부에 옮겨 적게 되는데요. 이를 등기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등기관의 역할은 등기소에 제공된 신청 정보를 보고서 등기부에 옮겨 적는 겁니다.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등기 기록에 옮겨 적겠다면 이제 이 등기부를 통해서 그 내용은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 기록을 통해서 공시되는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 공시가 돼야 될 겁니다. 맞아요. 정확한 내용이 공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정확한 내용이 공시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의 내용도 정확해야 됩니다. 등기관의 역할은 뭐냐면 신청 정보에 있는 내용을 등기부에 옮겨 적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부에 정확한 내용이 공시되기 위해서는 신청 정보에도 아주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틀린데 이걸 옳게 기록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관이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텐데 그 자료는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 같이 첨부해서 제공을 해야 돼요. 갑과 을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갑과 을이 신청 정보에 첨부하는 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첨부 정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도 등기소에 제공하지만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관이 확인하기 위한 자료도 같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를 첨부정보, 청부정보라고 불러요. 인감증명 또는 뭐 주소증명정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첨부정보와 신청정보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등기관은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신청정보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되면 이쪽에 옮겨 적는 겁니다. 그걸 등기를 실행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쪽에 등기관이 옮겨 적은 다음에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맞아요. 요것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쪽에 옮겨 적는 겁니다. 이걸 등기를 실행한다 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쪽에 옮겨 적었다면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등기관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확인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합 처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합 처리. 이 교합 처리는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부에 옮겨 적은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 봐서 정교하게 합치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 교합 처리한다 라고 불러요. 정교하게 합치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 이렇게 특이한 용어들은 다 누가 만든 걸까요? 못된 일본 놈들이 만든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요게. 네. 그러면 여기서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적 심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식적 심사. 그래서 만약에 이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확인이 안 될 때는 이때는 등기관은 각하를 하는 겁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도 없어요. 또한 갑과 을을 불러서 신문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등기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라고 부른다.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없고 갑과 을을 소환해서 신문할 수도 없어요. 등기관의 역할은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심사는 허용이 안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각하 사유라는 타이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기관은 각하 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각하 결정이라는 것은 거부 결정을 얘기해요. 등기를 갑과 을이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부 결정, 이를 각하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도 요즘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거부 사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건 다 이상한 용어는 다 일본 애들이 만든 거예요. 일제시대 때. 각, 무릎 각자, 하, 아래 하자. 신청서를 무릎 밑으로 던져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각하가. 못돼 처먹었죠 일본 애들이 건방지게. 네, 무릎 밑으로 던져버린다 라는 뜻이에요. 요 각하라는 말이. 무릎 각자와 아래 하자를 써요. 요게. 그러면 이제 29조에 각하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각하 사유는 11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1호, 제2호, 제3호, 그리고 쭉쭉쭉 가서 제11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호는 뭐냐면 관할을 위반한 경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제2호는 뭘까요? 등기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호는) 뭘까요? 등기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등기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 신청한 것이죠. 네, 그게 3호예요. 쭉쭉쭉쭉쭉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 11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각하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각하 결정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여러 번 한 거예요.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는 각하 사유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네, 이거 한 10번은 했을 거예요, 벌써. 여기서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호 위반, 2호 위반의 경우에는 당연히 각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이때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시기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하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따라서 이 등기들은 당연히 무효인 등기이고, 당연히 무효인 등기를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말소시킬 수 있다고 했죠. 3호부터 11호 위반일 때는 당연히 각하 사유에 해당되니까 각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했을 때 이때 실행된 등기는 하자가 적기 때문에 공시기능이 있다라고 했죠. 하자가 작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당연히 무효인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등기관이 발견했을 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관계인도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 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는데 뭐 갖고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면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중간생략 등기, 무효 등기의 유형,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뭘 볼 거냐면 신청 정보와 요 첨부 정보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청 정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 신청 정보는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서류 형태로 등기소에 제공되겠죠.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등기소에 제공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거기 신청 정보의 기록 방법 나와 있는데 원칙에 동글뱅이 1번에 등기 신청은 한 건당, 등기 신청 사건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1. 등기 신청 사건 1. 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1. 등기 신청 사건 1. 신청 정보의 원칙 1. 사건 1. 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등기 신청 사건 하나마다 신청 정보는 등기소에 하나씩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을 등기 신청 사건 1 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셋째 줄 보시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문 신청의 경우는 종이 형태로 등기소에 제출된다고 했죠. 종이 형태니까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사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것과 사인하는 것은 두 개 동시에 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까? 네? 선택이에요? 둘 다 해야 돼요?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명이라는 얘기는 기는 기록한다, 명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기록하고 날인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서명은 사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뭐라고 출제가 됐느냐면 기명 날인하고 서명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작년에. 참 나쁜 놈들이죠. 누가 출제하는 놈들이. 그렇죠. 한 문제에 50만 원이나 받아 드시면서 문제를 그런 식으로 좀 냈어요. 기명 날인하고 서명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틀린 지문으로 낸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기억해 두십니다.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된다. 하거나 여기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것도 해야 돼요. 이제는. 하거나. 네. 선택하라는 겁니다. 둘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번, 3번, 4번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요즘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요게 2번을 보시면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간인을 해야 되고 여기 간인은 뭐냐면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도 있겠죠. 맞아요.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그 여러 장이 한 세트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인 다음에 여기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걸 간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간인한다.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등기 의무자가 갑, A, B 이렇게 3명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인을 셋이 다 해야 되느냐? 한 명만 해도 충분해요.
이때. 맞죠? 그래서 여기서 한 명 간이라고 얘 한 명 간이라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인이 여러 명일 때는 한 명이 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한 명이고 여기가 세 명이면 얘 한 명이 간이라고 여기서도 한 명만 간이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이게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체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읽어보셔요. 3번도 읽어보십니다. 3번도. 네, 이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런 걸 자꾸 물어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 신청이 나오는데 예외 일괄 신청. 원래 등기 신청 사건 하나마다 신청 정보는 하나씩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죠. 이를 일건 1 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인데 하나의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인데 하나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고 해서 일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지만 이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 하나의 거래로 인정이 될 때는 하나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일괄 신청이라고 불러요. 이 일괄 신청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리고 이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도 존재합니다. 건물의 소유자도 갑이에요. 보통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같은 사람이 소유하죠. 이게 소유자가 달라버리면 결국은 건물이 철거돼요. 그래서 소유자와 그 토지 소유자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같아요. 이때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 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을은 건물만 사겠습니까? 건물만 사면 나중에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도 나중에 한참 후에는 건물이 철거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을은 건물만 사서는 안 돼요. 따라서 뭐도 사야 될까요? 토지도 보통은 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부동산이 같이 거래되는 경우가 있겠죠. 맞아요. 두 개의 부동산이 같이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을 취득할 테고 이때도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따로따로 등기부에 등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등기신청 사건은 몇 건의 등기신청 사건입니까? 2건의 등기신청 사건이에요. 맞아요. 2건의 등기신청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등기신청 사건마다 신청 정보를 각각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가 같이 이루어집니까? 같이 이루어지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일괄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 개의 등기신청 사건이지만 하나의 거래로 이루어질 때는 하나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일괄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원칙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이렇게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그런데 같은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일괄신청이라고 불러요. 이 일괄신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만 있었어요. 원칙적인 일괄신청. 이 일괄신청은 뭐냐면 관할이 동일하고 등기 목적이 동일하고 등기 원인이 동일할 때 한 건의 등기 신청 정보로 신청할 수 있는 원칙적인 일괄신청입니다. 관할이 동일하고 등기 목적이 동일하고 등기 원인이 동일할 때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칙적인 일괄신청이에요. 두 번째 이게 추가가 됐는데 관할이 동일한 경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때도 일괄신청이 허용이 됩니다. 관할이 동일한 상태에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는데요. 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때 이것만 볼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뭐냐면 공매 절차.
공매 절차에서 나타나는 일괄 신청인데요. 공매 절차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거는 경매 절차. 경매 절차에서 나오는 일괄 신청이에요. 그런데 이 공매 절차와 경매 절차는 아직은 여러분에게 좀 어렵습니다. 민법 지식이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일괄 신청만 볼 겁니다. 세 가지 중에서 요거는 대단히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민법 지식이 필요한데 워낙 중요하고 출제 빈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러분 민법 지식이 필요 없지만 있으셔요? 없으세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죠? 네.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원칙적인 일괄 신청은 여기서 다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 토지와 건물은 관할이 동일할까요? 등기소의 관할이? 네. 똑같겠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관할이 동일할까?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합니까? 네. 둘 다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죠. 등기의 원인 동일합니까? 네, 동일하죠. 이때는 원칙적인 일괄 신청이 당연히 허용됩니다. 관할이 동일할 것, 등기 목적이 동일할 것, 등기 원인이 동일할 것. 이건 결국은 뭐냐면 한 개의 거래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거래로 간주해버리니까 신청 정보는 몇 건이 필요합니까? 한 건이. 그렇죠. 이게 원칙적인 일괄 신청이에요. 그리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일괄 신청 요것 좀 보겠습니다. 요것만. 여기 7억짜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7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자 합니다. 을이라는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자 해요. 그냥 빌려줄까요? 그냥은 안 빌려줄까요? 그냥은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맞습니까? 담보를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요 7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면, 즉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을이 10억 원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빌려줘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지 아셔요? 네? 10억을 빌리는데 7억짜리 담보 제공하면 빌려줍니까? 안 빌려줘요. 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살아오니까 그렇던데.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도 어느새 누가 코베갔죠? 저는 그런 경우를 학원에서 많이 당했어요.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안 빌려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갑에게는 와이프가 있겠죠. 이렇게. 와이프가 3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담보로 부탁해서 제공한다면 10억 빌려주겠습니까? 이때는 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을 실행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담보 돈 빌려주겠죠. 10억 원을.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은행은 두 개의 저당권을 취득하는데요. 맞아요. 두 개의 저당권. 네. 여기에 대해서 요 부동산 등기부에서 10억 원 채권액을 등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하겠죠. 그 다음에 요 3억짜리 등기부에, 3억짜리 부동산 등기부에 10억 등기하고 채권액 10억 등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하겠죠. 이렇게 등기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공동저당. 그래서 이건 두 개의 저당권이 아니에요. 사실은 공동저당권 한 개예요. 공동저당권 한 개입니다. 만약에 여기 7억짜리 부동산 등기부에 7억 저당권 설정 등기, 여기에 3억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일반 저당권 두 개예요. 이게 채권액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채권액이 같죠. 이건 공동저당권 한 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채권액이 같을 때만 공동저당권, 채권액이 다를 때는 일반 저당권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저당과 일반 저당권 두 개의 차이점 느끼십니까? 채권액이 같으냐 다르냐 갖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저당권 설정은 전부 다 10억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겁니까? 10억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요것에 의해서 엮여 있는 겁니다. 두 개가. 맞아요. 그래서 10억 채권과 여기와 관련된 거라서 이때는 요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두 개의 등기는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괄 신청이에요. 요게. 그래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상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이때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일괄 신청입니다. 요게. 그러면 요거는 어떨까요? 7억 저당권, 3억 저당권. 이거 일괄 신청 되겠습니까? 안 될까요? 그거는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관할만 동일하다면. 맞아요. 관할이 동일하고 등기 목적 동일합니까?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동일하죠. 그 다음에 등기원이 동일합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그래서 여기 7억, 3억, 아니 7억 저당권 설정, 3억 저당권 설정.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면 당연히 이것도 일괄 신청이 될 겁니다. 맞아요.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그렇겠죠.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일괄 신청과 동시 신청 나와 있는데요. 그 위에 거기 일괄 신청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일괄 신청. 그렇죠. 거기 일괄 신청과 동시 신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억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때 한 건의 등기 신청 정보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일괄 신청이라는 겁니다. 밑줄 좀 치죠.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밑줄 치시고 같은 채권 뭡니까? 10억 채권.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다른 밑줄 치십니다.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가 같다고 한다면 이때는 원칙적인 일괄 신청에 해당될 수가 있을 겁니다. 소유자가 같다고 한다면. 이것도 원칙적인 일괄 신청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등기 목적이 같고 등기 원인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밑줄 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기억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그런데 거기 밑에 니은이 나와 있죠. 공매처분, 그 다음에 매각대금 지급뒤 조치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매각 절차를 옛날에 경매 절차를 지금은 매각 절차 이렇게 불러요. 경매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직은 너무 어려우니까 요 하나만 일단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거기 동글뱅이 5번에 등기필 정보라고 보이십니까? 이거 별표 하나 치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특수한 기록사항 나와 있고 필요적 정보 내용, 임의적 정보 내용 나와 있죠? 이거 별표 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때 왼쪽에 있는 필요적 정보 내용 같은 경우는 민법 지식에 올라가면 당연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민법 지식이 좀 올라가면 민법에서 다 언급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 등기법에서도 다 언급할 거예요. 나중에 4월 달에. 그 다음에 오른쪽 임의적 정보 내용 이것도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했는데 이건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실까요? 네? 등기 신청 정보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을 임의적 내용 정보. 등기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내용들을 필요적 내용 정보 이렇게 부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럼 임의적 내용 정보 또는 임의적 기록 사용이라고도 부르는데 첫 번째,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했는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이걸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약정 등기라고 불렀죠. 이 약정 사항이 등기부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항상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부기등기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다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기간의 의미가 있는 건 다 임의적 기록상, 임의적 내용 정보. 뭐가 있습니까? 시기, 종기, 존속기간, 변제기 이런 건 전부 다 기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 기록상, 임의적 내용 정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었죠?
돈의 의미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내용정보,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위약금, 손해배상금, 이자, 지료, 보증금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근데 돈의 의미가 있지만 필요적 기록상 세 가지는 꼭 암기해 달라고 했죠. 첫 번째,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기억나실까요? 두 번째,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익. 세 번째, 환매 등기에 있어서 환매대금. 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환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 매매비용. 이게 환매대금이에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얼핏 기억나실까요? 네. 이게 기억나시면 그 표에 있는 오른쪽 내용은 따로 암기 안 하셔도 돼요. 다 요거 갖고 해결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별표 치시고요. 왼쪽은 뒤에서 차근차근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필 정보를 보실 건데 이건 좀 쉬었다가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